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의 김기한 교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안민정책포럼의 발제자로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우선 박은식 원장님께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박 대표님께도 또 한상 총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다루지 않는 주제가 사실은 체육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체육 분야는 항상 정치와는 독립되어야 된다라고 늘상 국제적으로나 국내에서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역설적으로 정치적인 영향으로부터 항상 자유로웠던 적이 없었다라는 그런 반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요즘 체육계 갈등 문제가 표면화되면서 국민적인 관심이 되었고, 이렇게 안민 포럼에도 제가 초청받을 수 있었던 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좋은 이슈로 제가 초청을 받았으면 좋겠었으나 갈등 문제로서 제가 초청을 받게 돼서 아쉬운 대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이런 갈등을 해결하면서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보면 오히려 더 좋은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기쁘게 발제를 수락을 했고요. 또 마침 지지난주쯤에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발제 수락하고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침 일찍 이렇게 찾아주신 분들께 좋은 정보 드리려고 노력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위원이고요. 저는 체육교육과 서울대학교 교수입니다. 전공은 스포츠 경영학이에요. 스포츠 매니지먼트인데, 저는 학사는 체육과를 나왔고요. 석사 박사는 저널리즘과 광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석박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스포츠 매니지먼트에서도 스포츠 미디어 앤 커뮤니케이션 분야를 전공을 하고 있고요. 또 미디어 쪽을 연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디지털 기술에 관심을 갖게 돼서 저기 이제 책을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 최근에 디지털 기술과 미래 스포츠라는 이제 번역서인데요. 이제 독일의 유명한 미래 스포츠 학자 사샤 슈미트라는 사람이 쓴 책을 잘 번역해서 바로 이번 달 10월 달에 출간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울대 교수가 된 거는 2009년인데요. 한 15년 정도 교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정책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스포츠 매니지먼트에서 다루는 분야가 또 공공 스포츠 정책이기도 하니까 저는 스포츠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또 나아가서 정책적인 연구를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계가 요즘 대한체육회, 아까 전에 이제 우리 포럼 측에서 준비해 주신 표지를 보니까 이제 축구협회 축구 이미지가 있고 배드민턴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갈등이죠. 안세영 선수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터져 나왔던 여러 가지 이제 배드민턴 협회의 전근대적인 이제 운영 상황, 그게 국민적인 말하자면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축구협회의 이제 운영이 과연 지금 시대에 맞는가라는 여러 가지 이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정부도 더 개선할 부분들이 있겠지만 체육단체도 사실은 스스로 개혁하고 발전해야 되는 좋은 이제 계기를 맞았다고 생각하고, 관련해서 또 체육단체 임원 연임 제한 폐지를 제고해야 된다라는 중앙일보 칼럼을 쓰기도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대한체육회가 지난 5월과 7월에 정관 개정을 진행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 현행 정관에 의하면 체육단체장의 연임 규정이 한 차례까지 허용이 되고, 세 번째 연임을 하고자 하면 예외적으로 승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상으로는 한 번 연임까지만 가능한 거죠. 그리고 3연임에 도전하고자 하면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후보자로서 추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는 그런 절차인데, 우리 대한체육회에서 지난 5월에 이사회, 그리고 7월에는 총회를 거쳐서 자체적으로 승인을 했던 것이 그 공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또 3연임, 4연임, 5연임을 지속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게 하는 이제 정관 개정 시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장기 집권이 사실상 제도적으로 허용이 되고, 좋은 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좀 우려도 크다라는 칼럼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칼럼도 있고 해서 또 저를 또 생각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불러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를 전개할 건데 우선 발표는 우리나라 체육 예산의 규모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우리나라 지금 체육 예산은 전체 정부 예산이 한 200조 정도 넘지 않습니까? 거기서 1년에 1.6조 원, 1조 6천억 원, 7천억 원 정도인데 0.3% 정도입니다. 수치적으로도 사실은 크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특징이 있다라 그러면 우리 체육 예산은 국고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과거에는 편성되어 있었으나 국고 예산은 거의 0이라고 알고 있고 그 대신에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전부 다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이 잘 운영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지 더 재정적인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제목에 괄호 열고 써놨지만 예산의 비중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한 것은 예산의 비중이 단순히 이제 예산의 규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정부가 그 체육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께 전달해주는 그 혜택의 비중 자체가 바로 예산의 비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복지 예산은 한 200조 정도가 넘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누구든지 복지 정책 떠올리면 뭐 떠오르는 게 있을 거고 부동산 정책도 떠오르는 게 있을 것이고 직접 국민들이 다 체감하는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체육하면은 떠오르는 정책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실은 저 0.3%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단순히 제가 체육을 전공하는 학자로서 아쉽다기보다는 스포츠 우리 국민생활체육 설문조사를 보면 규칙적으로 주 1회 이상 운동을 하는 생활체육 인구가 전 인구의 60%가 넘거든요. 그 말은 곧 스포츠 정책 잘만 펼치면 적어도 국민의 63%는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혜택을 받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데 그런 정책적 수단을 조금 더 잘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아쉬움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스포츠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여기서도 질문을 드리면 아마 파리올림픽을 생각을 하면은 역대 최소 인원으로 출전을 해가지고 우리 양궁 같은 경우에는 88올림픽 때 이후로 한 40년 동안 여자 단체전 금메달 놓친 적이 없고 굉장히 가슴이 뭉클하고 또 전 국민이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긍정적인 이미지고요. 또 그에 반대로 시시때때로 우리는 이제 그런 보도에 접하죠. 운동선수들이 반인권적인 그런 이제 구타를 당했다 또는 강압적인 훈련 프로그램에 노출이 되었다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심지어는 성추행, 성폭행과 같은 그런 사건들도 왕왕 일어나는데요. 굉장히 그럴 때마다 체육단체, 체육인들이 사실은 이제 개혁의 대상으로 이렇게 지탄을 받고 비판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목에 썼듯이 양가적이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있고 또 그때마다 변화무쌍합니다. 계속해서 변화하게 되는데 지금 2024년도의 10월 달이죠. 지금 시점으로 보면 8월에 있었던 올림픽의 영광도 벌써 잊혀졌고 사실은 또다시 축구협회와 배드민턴협회와 또 대한체육회가 여러 가지 잡음을 정부와 이제 잡음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과연 이런 이슈들이 왜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한 현안 진단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그 진단을 발판으로 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우리가 구상을 해야 될 시점인데 그거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지금 2024년만 딱 빼가지고 보고선 판단하기보다는 사실은 시대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나라의 체육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고 지금 이 시점에 발생한 이런 이슈들이 어떤 배경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뎁스 있는 이해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우리나라 스포츠의 시대적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체육이라는 하나의 큰 바구니가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체육 정책은 그 시대마다 필요로 했던 시대에서 요구했던 그런 꼭지들을 하나씩 채워나가면서 발전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살지 못하던 시절에 체육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전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체육을 중심으로 한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그런 체육 정책들이 주를 이루었고요. 그리고 1976년도에 몬티 올림픽에서 양정모 선수가 첫 번째 금메달을 땄었죠. 그래서 전문 체육에 대한 정책들이 처음 시작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1980년도에 들어오면서는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을 앞두고 전문 체육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정부 지원책들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88 올림픽이 지나면서 90년대로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인데 90년도 들어오면서 드디어 우리의 경제력도 올라오고 또 의식 수준도 높아지면서 일반 국민들이 운동선수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해서 삶의 질을 향상하고 행복을 느끼고 건강을 증진하자는 개념이 그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90년대 초반에 국민생활체육협의회라는 생활체육을 전담하는 기구가 생겼고 또 정부 정책도 생활체육을 지원하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강화가 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는 우리 2002년도 월드컵, 한일 월드컵 모두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영표 선수라든지 박지성 선수가 유럽으로 가서 말하자면 프리미어 리그 가장 수준이 높다는 유럽의 리그에서 주전으로 뛰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앞서서 박찬호 선수는 미국의 메이저리그 베이스볼로 나가면서 우리가 그거를 다 미디어를 통해서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해외의 프로스포츠 시장 산업을 보면서 자극을 받고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스포츠 산업이 각광을 받고 부상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때 정부에서도 스포츠 산업진흥법이 제정이 되고 관련된 정책들이 굉장히 강화가 됐던 시절이고요. 그 다음에 2017년 이후에는 스포츠 인권이 체육계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24년 올해와 앞으로는 과연 무엇이 중요할 것인가라고 해서 제가 물음표를 쳐놨는데 그 물음표에 대해서는 차차 오늘 발제 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2017년 이후에 스포츠 인권이란 화두가 어떻게 부상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 배경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